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거침없는 비트코인 6만 달러대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28일 27개월 만에 6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로 한때 6만 4천 선까지 치솟으면서 2021년 11월의 역사적 고점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애플 전기차 포기, 테슬라 1.16% 상승, 200달러 돌파.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자 테슬라 등 미국의 전기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16% 상승한 202.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은 1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작년 4분기 성장률 3.2%, 속보치서 0.1%포인트 하향.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3.2%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28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은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장중에 알려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검토하겠다, 이런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자, 회사가 자율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세제 감면을 주겠다. 그런데 딱히 페널티 얘기는 없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전해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강도가 좀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환영한 셈입니다. 이렇게 감독원장의 얘기가 나오면서 배당락이 몰렸었죠. 저 PBR주, 기본적으로 금융주, 자동차주가 많았는데요.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강세 때문에 반대작용으로 2차 전지주, 특히 에코프로비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수급이 오전 내내 아주 강하게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 PBR주들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수급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원위치 하면서 끝났습니다. 해변에 모래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좀 내렸고요. 특히 비트코인 좀 볼만한데요.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 8, 9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다 약보합 수준의 마무리였는데요. 장 막판이 될수록 장중 내내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었던 경제지표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GDP와 PC 물가지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GDP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발표했었던 속보치 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3분기 4.9% 성장에 비해서는 일단 기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했을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대선에서 미국 경제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 문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있어서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이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특히 잘 간 부분이 있다면 또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기사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Briefly touching, 6만 4천 달러 선을 일단 잠시 터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장중에 6만 4천 달러 선을 잠깐 터치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5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간 건데요.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긴 후에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주가 먼저 보실 텐데요. 어제 5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어제 정규장에서는 0.79% 강보합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 가격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해서 7.8%가량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6만 4천 달러 선을 터치를 했지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6만 1천 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가격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좀 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해서 419만 9천 배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였던 150만 배럴 증가보다 더 많은 수치였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의 컨트리 가든 관련된 기사입니다. Liquidation petition adds to China property was라는 기사인데요. 컨트리 가든이 16억의 홍콩 달러 대출을 미상환하게 되면서 청산 청구 소송이 접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컨트리 가든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인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에버크레디트가 홍콩 고등법원에 컨트리 가든의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트리 가든이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한 첫 심리 날짜로 오는 5월 17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산 청구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또 부채 구조 조정 등 각종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컨트리 가든이 지고 있는 부채는 약 한화로 2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미상환했던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 대출 미상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청산 소송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는 가운데 이번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로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바이킹 테라퓨틱스 관련 기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굵직한 두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함께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7일 정규장에서는 12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비만약 VK2735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개발했던 비만약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 환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13주간 주 1회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 단계 임상에서 평균 약 14.7%의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비만약을 투여받았던 환자 중에 약 88% 정도가 최소 10%의 체중을 감량해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VK2735의 경우에는 안전성도 뛰어난 것으로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을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좀 경증이거나 혹은 중간 정도의 강도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잡고 있던 이 복점 구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화이자와 같은 대형 제약사가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제휴하거나 혹은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비만약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또 흐름이 좋았던 만큼 미리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정상 3월과 4월에 학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어제장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먼저 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으로
기준으로 27일장에서는 121%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현지 시간 28일,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1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대선 관련 기사인데요. 바이든, 트럼프 wins 미시간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미시간 프라이머리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기사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리턴 매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표 99%가 진행된 가운데 81.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99% 진행 상황 속에서 8.2%의 득표율로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압승을 좀 이어가게 되면서 리턴 매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취약점도 이번 프라이머리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내 적지 않은 반 트럼프 표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된다면 각 후보들이 내걸게 되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 미리부터 함께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빅테크주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32% 정도 빠졌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1.9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으로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워너브라더스는 정규장에서 0.11% 강보합 순이었고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6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의 인수 그리고 합병 논의가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인수안을 몇 달간 검토했지만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워너브라더스는 파라마운트를 흡수하면서 콘텐츠와 OTT 사업에서 비용 절감을 그동안 좀 모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중단되게 되면서 이른바 미디어 공룡의 탄생도 무산되게 됐는데요. 사실 두 회사를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4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여전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마운트 역시 막대한 부채를 현재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회사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논평은 거부했는데요. 이번 인수합병 중단이 주가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지 혹은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정규장에서 0.06%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도 EU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추가적인 조사 소식이 있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트라 ID 소프트웨어 를 다른 제품에 함께 끼워 팔게 되면서 경쟁사들의 보안 프로그램,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EU 경쟁 당국이 이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은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각종 서비스를 끼워 팔게 했다라고 주장을 좀 불만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반독점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EU 달래기의 일환 중에 하나로 어제 전해드렸던 미스트랄 AI 투자 소식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EU가 반독점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되면서 갈등이 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 부분도 좀 우려하면서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어제장에서 1.2%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도의 대기업인 릴라이언스와 미디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합작 회사의 가치는 85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1조 원 규모입니다. 디즈니는 이번 합작으로 TV 채널과 스트리밍 플랫폼 등 양사의 미디어 자산이 통합됨에 따라서 인도에서만 7억 5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 조인트 벤처는 인도에서 디즈니 영화와 제작물을 배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3만여 개의 디즈니 콘텐츠 자산 라이선스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큰 시장인 인도 시장의 시청자들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는 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1.16% 상승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00달러 선까지 넘어서는 모습 어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린 바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번에는 테슬라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로드스터가 테슬라와 또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협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의 초고급 스포츠카는 원래 2017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이슈로 좀 삼으면서 출시가 지연이 된 상황인데요. 머스크는 로드스터가 2020년까지는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2023년으로 미뤄진 바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내년에 2025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의 비아디가 새로운 전기 스포츠카 디자인을 공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짚어봤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좀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이재용 조주원의 손내민 저커버그 AI 확장 현실 신사업 협업.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 경영진과 연쇄 회동했는데요. 메타는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확장현실 등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반도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를 방문해 조주환 LG전자 CEO 그리고 권봉석 CCO 등 경영진과 동관 3층 식당에서 1시간 넘게 오찬을 가지며 AI와 XR 등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인 만큼 양측이 합심해 내놓은 XR 헤드셋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자사 첫 X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도전장을 내민 만큼 메타의 차기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양사는 AI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라마2로 경량화 LLM 시장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메타의 AI 경쟁력과 전 세계 5억대 넘게 퍼져 있는 LG전자 제품의 시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LG 측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저커버그 CEO 국내 기업과 협업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예상치고요. LG전자와는 AI 사업 전략과 차세대 XR 헤드셋 협업,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메타의 AI용 반도체, 그리고 이 제작 관련 협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XR 스타트업과는 XR 헤드셋 기능 강화 및 전용 콘텐츠를 이야기 나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서 자체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 업체에서 AI 가속기를 전부 사들이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메타 역시 최근 일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면서 연내 엔비디아의 AI 칩을 35만 개 이상 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가 AI 시장에서 오픈 AI나 구글 등 경쟁사를 앞서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독립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G그룹 경영진과 비빔밥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 협업 XR 기기 내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문 이재용 회장과는 승지원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AI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스타트업 5곳, 6곳과도 비공개 초청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관련주 흐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자 2,100만 명의 전국 70%가 쿠세권, 생활 인프라 된 쿠팡. 네, 이번에 쿠팡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제 쿠팡은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나 다름없습니다. 네, 28일 쿠팡이 발표한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31조 8,2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마트마저 제치고 국내 유통 왕좌에 오른 데는 로켓 배송을 앞세워 유통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품을 메모지에 적어뒀다가 주말에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바로 주문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바꿔놓은 것인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외부 환경의 변화 역시도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트의 매출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쿠팡의 실제 이용자 수는 매출액과 거침없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업계에서는 쿠팡이 일군 유통 혁명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쿠팡의 실제 이용자 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쿠팡 고객 1인당 매출 수 역시 점차적으로 증진하면서 현재 41만 원까지 터치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대량 구매했었던 패턴을 바꿨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 41만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료 로켓 배송과 30일 무료 반품 등 와우 멤버십도 실적 증대에 한몫했다라는 판단입니다. 6조 적자에도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맺었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조 4천억 기후 대응 기금 R&D 위주로 재편한다. 네, 세 번째 소식 기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당이 기후 대응 기금을 지금보다 2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 대응 기금 지출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녹색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이나 녹색 금융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개편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부 안팎에서는 녹색 금융이나 녹색 기술 R&D 등 기업 부분의 탄소 감축을 돕는 사업 위주로 기후 대응 기금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 대응 기금 예산 살펴보시면 2022년 2조 4,594억으로 집계됐습니다만 2024년은 2조 3,918억으로 뚝 떨어졌고요. 기후 대응 기금 주요 산업을 살펴보시면 탄소 중립 전환전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과 탄소 중립 견 산업단지 환경 조성, 미래 환경 산업 투자 펀드와 기후 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등 점차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세입 중 기후 대응 기금에 들어오는 비중을 현행 7%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과 복권 기금 등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충한 재원은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기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보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지출구조 개편안 반영을 추진합니다. 녹색 금융 등 비중이 20%대로 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권값 하락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간 130만 리터 혈장 처리 능력 아시아 최대.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27일 충북 GC 녹십자 오창 공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10% 혈액 제제 알리글로 생산 라인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07년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13만 부지 규모로 설립된 오창 공장에서는 알리글로를 포함해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험터 증후군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리글로는 3번의 도전 끝에 8년 만에 FDA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은 약 1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이자 국내 약가 대비 6.5% 정도, 6.5배 정도 높은 최고가 시장인 만큼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혈액 제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도화된 생산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8년 알리글로 매출 목표는 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고요. 차기 제품으로는 피하 주사 제형과 20% 제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목표는 연결 기준 5천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고 3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GC 녹십자 오창 공장 국내 최초 FDA 허가를 받은 혈액 제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알리글로 하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분주하게 앞다투어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수출 전진 기지로 역할하고 있는데요. 2028년 매출에 3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주에 물 들어온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조선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조선주 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폭의 변동성은 많지는 않지만 조선주가 좀 장기적으로 그려보는 특성임을 감안을 하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선주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조선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15일 이후에 10거래일 연속에 외국인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는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시점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 PBR로 인한 수급의 이탈이 조선주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 PB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들 저 PBR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수급에 대한 이탈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 PBR 종목군들 좀 기대감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 인해서 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로 인해서 저 PBR 쪽에 대한 강세가 다시 한번 더 유지가 될 수 있으나 조선주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물량단에서도 봤을 때 여전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했을 때 중고선가 격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신주선가 지수가 선박의 가격을 가늠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181을 기록을 했다 보니 선박의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중고선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6주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건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고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의 규제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중고차를 사도 그렇게까지 오래 운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고선가가 가격이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선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아요. 신주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조선업을 외면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작년에 이제 조선 섹터가 크게 움직였을 때 앞으로 조선 슈퍼 사이클이 온다. 조선이라는 특성상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 저어서 노 들어오면은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좀 흑자 전환을 하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흑자 전환도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나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작년 수주를 굉장히 많았으면 도크가 굉장히 많이 차게 되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조선 섹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30% 정도 감소할 예정이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한 작년 대비했을 때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해선 신주선가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발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석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신주선가 지수 P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Q는 줄어드니까 업황도 살짝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우리 조선사들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수주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굉장히 큰 소식들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중동에서 4조 6천억 원 LNG 수주를 달성을 했고 특히 단일 수주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2월인데 삼성중공업이 현재까지 확보한 일감 자체가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의 약 절반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인데도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주량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 바닥권에서 살금살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량 매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수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묻고 그리고 실적 더블로 가. 물론 이제 좀 제가 재미없게 했는데 좀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타짜의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좀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도 중요하고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연간 흑자 전환에 실패를 한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화오션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선 3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턴을 하게 된다. 거기다가 수주 같은 경우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성장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실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펀더멘탈적으로 계속 개선 중에 있어요. 특히 뭐 IMO 쪽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가 나와지고 있고 탄소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나와지고 있는데 LNG 선박 같은 경우도 완전한 친환경 선박은 아니거든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암모니아선으로 가는 좀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으로 생각을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LNG 선박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도 수요가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조선업의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월 수주량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 물론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023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좀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야 워낙 우리나라 선박 발주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년도 대비했을 때도 약 2배 가까이 넘는 전체 발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로 두시더라도 다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선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의 량 자체로는 밀리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만큼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해당 주식들 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팀장님께서 살펴보고 있는 최선호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최선호주로 좀 삼성중공업이란 기업을 꼽고 있는데 조선 섹터를 보게 되면 조선 3사도 있고 조선 기자재도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조선 섹터가 관심을 갖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좀 조선이라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헤비테일 산업이다 보니까 장부가에 반영되는 시기도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실적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턴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실적에 대한 턴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작년에 조선 섹터가 가장 크게 관심 받았던 요인이
2년 전에 삼성중공업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내비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돌았던 거예요. 지금 조선 섹터 쪽에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이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FLNG라든지 조선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목표량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데 특히 수주 목표를 97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 중 이미 40%를 채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2월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가이던스도 작년보다 더 높은 9조 7천억을 제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초과한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4%대의 상승력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120선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고 단기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조선 섹터에서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와 실적 그리고 수급 모두 우수한 삼성중공업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시스템 오랜만이죠. 펀더멘탈로 HD현대건설기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시죠. 빨간 박스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주 난립니다. 지금 진짜 스페이스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는 주가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목표 주가 그 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마이너스로 좀 꺾였다. 근데 밑에 한화시스템이 파란 줄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는 좀 간극이 벌어졌었다. 근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주로 지금 독주를 하다 보니까 한화시스템이 멈칫하는 사이에 이게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시스템 같은 한화 계열이니까 이쪽으로 조금 스위치 그러니까 조금 오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수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현대로템도 괜찮았죠. 수분법 개정 오늘 국회에서 이제 표결될 것 같은데 될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불꽃을 태울 가능성이 크다. 수급이 뭐 아니면 센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한화시스템으로 조금 수급 쪽이 올 수도 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점은 유념하시고 분위기 좋을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투자 성과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년 수출 쪽이 계속 좀 좋고 OP 쪽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지는 이런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ROE가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데 ROE가 5% 밑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봐서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는 또 따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이 디펜스 그러니까 방산 이외에 위성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5월에 개청을 이제 그 사천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청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UAM을 하잖아요. UAM 이렇게 뭐 따라다니는 택시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요번 그 하계 파리 올림픽에서 어쨌든 UAM이 이제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개되는 영상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UAM이 되면서 누가 그럼 대장주냐 했을 때는 한화 시스템을 꼽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벤트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실적 끌고 가는 거는 현재는 방산 부분에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입니다. 신사업의 성과 가시화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UAM 위성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건데, 특히 1분기에는 좀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22,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주가 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우주로 별로 안 갔죠.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더라.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기관이 좀 사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마침내 가담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공매도 잔고율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 이렇게 사는 거는 거의 진짜 진성으로 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율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뭐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가운데쯤에 있다. 워낙에 이 한화 시스템이라는 밸류 밴드는 높은 쪽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ROE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쪽인데 일단은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PER, PBR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로 가져온 거고 분위기 좋을 때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화 시스템 PER 30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고, PBR로 봐서 1.4배. 다른 거에 대비해서 평균 동종업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만은 ROE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ROE를 보면서 PBR을 견져보자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또 참고적으로 좀 보면요. 거기보다도 지금 한화 시스템의 2배 정도는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따라가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고, 오히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금년에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간 점이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목표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표 주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너무 많이 쐈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화 시스템이나 다른 쪽으로 스위치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보니까 24%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한화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치고 나가는 건설 기계주 이렇게 했어요. 이 차트만 보시면은 그렇게 뭐 치고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보시는 분들은 두산 밥켓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현대건설기계도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고개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저 PBR주의 순환매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다? 건설기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더 똑똑히 보이더라고요. 자, 삼성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이쪽을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의 7%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사업부 조정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한 7% 되고요. 신규로 사겠다고 한 게 한 3%답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3 하면 7%잖아요. 그거를 금년 내에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HD 현대그룹에서도 비교적 가장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 정도는 주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목표 가격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렇게 목표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실적은 괜찮아질 거다. 2024년도 괜찮지만은 25년도에 가면 라인업을 좀 더 확장을 하면서 마켓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제품도 다양화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쪽은 뭐 아시아나 중국 이런 쪽은 많이 들어가고, 콤팩트는 선진 시장 들어가면서 이게 25년에 더 늘어나는 모멘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적 재원이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차사주나 배당이나 이렇게 배당 성향을 주주 환원을 한 30% 이상을 한다고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미 쌉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종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다. 50% 이상 할인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저 PBR주에 있어서 다음에 순환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싸잖아요. 근데 ROE도 괜찮고 작년에 뭐 픽아웃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게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ROE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의 PBR은 그 ROE 대비해서는 상당히 너무 할인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고 배당으로도 돈 쓰고 자사주에도 돈 써도 돈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가로 봤을 때 아주 차분하게 얌전하게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르죠, 느낌이. 뚫으려고 하잖아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서서히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어. 아주 무거운 느낌이죠. 근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는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도 외국인이 가담을 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보시면 사고 싶잖아요. 그죠? 하단에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지금 ROE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ER, PBR 보겠습니다. 두산밥켓 6.1배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현대건설기 5.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괜찮다 이런 얘기고 PBR로 봤을 때도 두산밖에 0.7인데 현대건설이 0.5입니다. 확실히 저 PBR 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 하향이 멈췄습니다. 아까 제가 목표가 7% 정도 올린 데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그걸 생각하면 목표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한번 볼까요? HD 현대건설기 24%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한화 시스템, 펀더멘털로 HD 현대건설기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뉴욕 증시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제 약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조선주에 물 들어온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삼성중공업 수혜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한화시스템, 펀더멘탈은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